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학회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한건축가 학회하고 저희가 공동 세미나를 위해서 너무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건축의 날 기념 건축학술대회 분야별 세미나에 사단법인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에서 준비한 경관디자이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조광희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회장 조광희입니다. 오늘 2021 건축의 날 기념 건축학술단체 분야별 세미나에 경관 디자이너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신 발표자 우리 이진 부회장님, 위인환 부회장님, 최준희 이사님 세 분과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이민수 단장님, 김정봉 교수님, 윤갑근 교수님, 김중진 팀장님, 그리고 줌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학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경관 디자이너 활성화 방안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민간학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하는 세미나인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 전에 참석 발표자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시경영대학회 부회장이시고 경인여대 이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학회 이사이시고 도시경관 진성의 최준희 대표이십니다. 오늘 사회 겸 처음 1, 2장 발표를 맡은 저기 부회장 위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자 소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경제청 도시디자인 이민수 단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도착한 줄 알고 다행히 또 정시에 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경동대학교 김정범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 안 보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는데요. 줌으로 좀 가깝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윤각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직업연구원 김중진 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좀 켜주시고 음소거 좀 해제하시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렵게 일정돼 있으신데 저희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대림대 교수로 나가고 계시고요. 이미란 간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진행 방식은 하나의 주제로 총 5개의 파트를 3명의 발표자께서 연속적으로 하시고 토론은 학회장님께서 좌장으로서 토론자의 소개와 진행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관 디자인의 활성화 방안은 사실은 미래직업연구원 김중진 팀장님과 저희 학회와 경관 디자인의 신직업에 대한 조사서부터 사실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회장님의 말씀처럼 첫 토론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게 그래서 좋은 고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디자이너 직업 활성화 방안 이진, 위인환, 최준희입니다. 네, 총 5개의 파트고요. 첫 번째 직업 생성 배경, 두 번째 파트 수행 직무, 세 번째 파트 해외 사례, 네 번째 파트 국내 현황 및 수행 방법, 다섯째 파트
직업 활성화 재현입니다. 직업 생성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요. 경관의 훼손, 경관법 제정, 경관 관리의 기본 원칙, 경관 정책 기본 계획, 경관 전문 인력 양성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경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치, 경자이고 풍경, 정경, 활경 등과 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는 단어에서 주로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경은 보이는 객체, 즉 대상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관은 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찰과 관람, 관광 등과 같은 단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본다라는 뜻입니다. 관은 보는 주체, 사람입니다. 경관, 랜드스케이프, 이너리, 풍경, 경치라고 하고요. 명사로서 사전적 의미는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관이 빼어나다, 경치가 수려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자연의 훼손과 같은 희생과 함께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환경이나 경관, 전통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개발과 함께 경관의 훼손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이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경관에 관련된 정책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관법 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관에 대한 보호 및 개선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경관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경관의 적극적인 형성을 위한 계획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듯이 경관법은 2007년 5월에 경관법 제정이 되었고, 2013년 8월에 경관법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관법 시행령입니다. 2007년 11월에 경관법 시행령 제정이 되었고요. 2014년 2월에 경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이 되어서 2020년 11월까지 10회에 걸쳐 타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관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 행정 운영 방식을 권장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섯 번째, 국민이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도 유네스코에서는 2012년 세계 경관 협약안을 발표하였고요. 유럽 위원회에서도 2000년 유럽 경관 협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경관의 보존과 형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켜가고 있으며, 경관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를 위하여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림을 보듯이 1차 경관 정책 기본계획으로 2012년부터 19년까지 기반 구축 및 정착기로 하였고요. 2차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실화 및 활성화 기간으로 하고, 3차 경관계획 기본계획으로는 정책 기본계획으로는 2025년부터 2020년까지
체계화 및 고도화를 바탕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제1차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국토경관 현장의 정신 실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의 목표를 보시면 제1차를 보시면 8개의 정책 과제 도출을 하여서 3가지의 추진 전략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과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제의 정립을 목표로 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보면 6가지의 정책 과제 도출을 하여서 3가지의 추진 전략을 국민 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 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여 1차와 똑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의 3개의 추진 전략 중 2번째인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경관관리 역량 강화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추진 전략에서 보듯이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과 지속 가능한 국토경관 형성 정립 목표를 위해 경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번째, 경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관련 분야 전문성 제고로 첫 번째, 경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보완합니다. NCS 국가직무 능력 표준의 표준과 연계하여 경관 관련 업무의 체계화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도시, 건축, 조경, 토목, 환경 등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직무 NCS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째, 경관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경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관련학과 경관 교육을 실시하며 NCS와 연계한 관련 분야의 기술 자격자 등 전문가 대상으로 경관 전문교육 이수제, 이수증을 도입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을 하면 전문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도시, 건축, 조경, 토목, 환경 이쪽 학회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의 경관관리 신뢰성도 향상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 관리 활용체계 마련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 경관행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관행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확대가 있고요. 2번째, 전문 인력 풀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으로 분야별 경관 전문가의 체계적 수급과 민간, 지자체 등의 효율적 활용과 전문 인력의 경력 관리를 통해 신뢰성 향상이 있겠고, 경관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활용 지원 사업, 경관 관련 각종 심의, 평가, 자문 등 시행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경관 전문 계획, 사업 등의 추진 시 인력풀의 분야별 전문가 협력 시스템 구축이 있겠습니다. 이렇듯 경관 전문가 강화를 위한 국가직무 능력교 NCS의 보완과 경관 전문가 육성 관리를 통해 경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2번째 장 수행 직무입니다. 수행 직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보시면 이제 4, 5장에 최진희 대표의 추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 디자인 전문가의 수행 업무와 필요 학문입니다. 도시 및 자연, 문화, 역사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업무이고요. 기초 과목으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시각 디자인,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이 있고요. 심화 과정으로는 도시환경, 조경계획, 물류 시스템, 도시정책,
도시 토지 이용 기획 경영, 그다음에 부동산 개론, 도시계획 실습, 조명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인턴 실무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수행 직무는 경관계획 수립, 공공기관 경관행정 업무, 도시개발 업무, 경관조명 디자인, 건축 디자인, 공공디자인, 경관 자문 및 교육 전문가 등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좀 수행 직무에 대한 것은 보다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짧지만 저희 그 직업 배경 및 수행 직무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이진 교수님의 세 번째 파트를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파트를 발표하게 될 경리대학교 이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해외 사례가 될 것이고요. 테스트 기망 제가 드리고요. 네.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해외 사례는 이제 미국을 중점적으로 찾아봤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들이랄지 현황들이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발표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미국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개요에서는 간단하게 경관 디자인의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역사에서는 경관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간단한 사례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및 인증 제도는요,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가지고 과연 경관 디자인이라는 직무를 어떻게 인증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른 방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경영 및 경제 전망의 경우에는 셀러리라고 그러죠. 경관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처우에 대한 부분들과 전망에 대한 것들을 간단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사례 부분은 제가 경관 디자이너의 실무 사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경관 디자인 관련된 어떤 민가이나 반가의 어떤 시행 사례 간단한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경과법들을 지자체를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앞서 유인환 부회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경관 디자인이라는 명칭이 물론 이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엄밀하게 어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경과법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 상태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 또는 어반 디자이너,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앤 어반 플래너까지 물론 이제 그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 경관이랄지 이런 분야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지만 크게 경관 디자인이라는 우리나라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을 찾아보니까 도시 디자인과 적용 디자인으로 제가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적용 디자인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의 명칭을 적용으로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경관 디자인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이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지금 물론 이제 명칭으로 분명히 나와 있긴 했는데요. 도시 디자인의 경우에는 얼반이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베이스로 해서 경관을 거기에 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은 반대로 경관 베이스에 건물이랄지 도시가 같이 들어앉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사한 성격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서로 겹치는 것들과는 달리 출발점에서의 어떤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살펴봤습니다. 많은 부분들 영역들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좀 양해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경관 디자인의 명칭을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미국에서는 도시 디자인과 적용 디자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표기한 것도 그렇고 발표하는 것도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는 앞서 얘기했듯이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반 아키텍처처럼 이제 건축이라는 베이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에서 보다시피 도시계획이랄지 또는 토목공학, 도시공학이랄지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같이
융합된 학제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분야를 분류는 해봤습니다. 건축에서부터 도시계획, 토목공학, 도시공학이랄지 적용까지 하는 공학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과 사회학, 그다음에 도시지리학, 도시경제학, 행동과학과 자연과학까지 인문학적인 베이스까지도 같이 결부된 그런 폭넓은 영역을 갖다가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용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시랄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같이 다루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조금 더 도시 디자인보다는 구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 개념으로서는 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예랄지 또는 생태학이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게 지금 PPT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예나 또는 뭐 생태학이랄지 지리 이런 부분들 또 식물학까지도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분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도시나 또는 마을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세분화돼서 영역에 대한 부분들과 또 직업 부분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큰 개념에서의 건축가나 또는 조경가 이런 개념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뭐 조명 디자이너랄지 이렇게 좀 작은 개념까지도 아우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역의 경우에는 아까 도시 디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건물이랄지 도시를 베이스로 한다 그러면은 적용 디자인은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공원이랄지 아니면 기념관이나 이런 정원 이런 형태들로 좀 더 구체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도시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현재 그 외국 해외의 경관 디자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면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그 도시가 기능적인 부분들을 갖다 필요로 하게 되는 사례들, 예를 들면은 어떤 방어의 개념이랄지 또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례를 보이는 이미지에서 좌측 부분의 이미지는 나폴레옹 3세가 지시해서 만들어진 파리의 오스만대로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구역적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비엔나 순환도로인데요. 경관 디자인에서 왜 순환도로를 얘기했나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를 위시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건물들의 높이가 거의 일정하게 마치 장벽처럼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도시의 방어 기능을 우선을 해서 계획을 한 사례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베이스에는 어떤 인간의 활동과 생활과 밀접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현대적인 개념의 도시 디자인은 19세기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이 19세기 출발하게 되면서 인간이 군집하고 또 급격한 산업화를 이룸으로 해서 도시 노동자들이 유입이 됨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되고 또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체계화할 수 있는 도시의 형식이 필요치 않나라는 것들이 대두되면서 바로 지금 하워드라는 도시계획 이론가가 유토피아적인 좀 이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막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작았던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 색으로 나눠져 있는 분들이 바로 섹션 에리어들입니다. 정원은 어느 부분에 배치를 할 것이며 도로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고 또 계급별 또는 직업별 어떤 분류를 해서 영역별로 나눠서 도시를 형성했을 때 유지가 잘 될 수 있다는 이상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21세기 현재까지도 이 정원 도시 운동이라는 것이 아직도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정한 나라가 특정한 도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후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도시 디자인은 자동차 산업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례도 볼 듯이 좌측에 보이는 콜로라도 쪽에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도로를 베이스로 한 주거 형태들을 갖다 배치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름이 굉장히 좀 길긴 한데요.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름을 딴 드라이브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를 베이스로 한 요즘 우리가 많이 보이는 뷰포인트랄지 또 시각적인 어떤 경관 형성을 갖다가 이 도로와 맥락을 같이 해서 간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20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도시 디자인의 개념 자체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의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뉴 얼바니즘이랄지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 저마다 각자의 관점에서 어느 것을 주안점을 두고 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어떤 이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육과정 및 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증 제도는 크게 제가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위죠. 정상적인 교육경을 통한 학위 취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 단체를 통한 인증이 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좀 시사하는 바가 많아가지고 좀 살펴봤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종적인 인증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문 단체에서 거의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 학위를 취득하는 곳까지도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인증제도를 갖다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다행히 제가 좀 인용을 해오긴 했는데요. 위키하우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5년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학사학위를 따게 되고요. 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전공에 있어서 이제 복수 전공, 기타 전공을 같이 겸해서 땀을 해서 향후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데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같이 살펴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학위 과정 중에서 인턴십 1년 이상의 인턴십을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앞서 우리가 영역에서 봤겠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에 있어서 이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봤었습니다. 기능적인 것뿐만이 아닌 어떠한 기능적인 것 이외의 개념적인 것들을 갖다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나라로 따지면 디자이너 바로 위에 어떤 건축사나 뭐 이런 바로 위의 개념이랄까 좀 우리로 따지면 간부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함으로 해서 공식적인 디자이너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는 걸 인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3년 이상의 아마 활동이라고 제가 살펴봤는데요. 전문 조직을 통해서 그런 인증하는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급 공사랄지 인증이 별도로 이제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자체마다 필요한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학위랄지 그 다음에 전문 조직을 통한 인증 자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정부 사무소를 통해서 인증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 디자이너의 학위를 위한 어떤 옵션들입니다. 텍스트가 작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생각외로 폭넓은 분야들을 뭐 예를 들면 환경이나 지리, 행정학, 뭐 하다못해 식품 안전 규정까지도 다른 걸 좀 깨우타긴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문학적인 소양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2021년 9월 기준으로 미국의 19개 대학에서 도시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제가 살펴보니까 20개이긴 하던데요. 일단은 나와 있긴 19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대학들에서 프로그램들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경 디자이너 쪽입니다. 주경 디자인 쪽은 도시 디자인과 거의 맥락을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사와 석사를 통한 공인 교육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들은 이제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5개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들이 다 같이 면허를 요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텍스트로밖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조경건축인증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자체적인 위원회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조경 실무자나 학자, 그다음에 조경 관련 대표랄지 일반 대중까지 포함한 굉장히 폭넓은 운영 주체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주체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정규학 학사와 석사의 그 심도 차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대학들 루이지애나,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뭐 이런 대학들부터 코넬이랄지 캔자스 같이 그쪽 조경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더 깊이 보면서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로 제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로버트 라이히 조경학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조경 건축 학사를 따기 위해서는 5년 과정에 159학점을 따야 된다고 합니다. 석사의 경우에는 3년 과정에 90학점 지금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학교의 운영은 학교 자체뿐만이 아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ASLA라고 하는 미국의 단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이 운영하는 것들이 공정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검수를 받고 운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작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계적인 데이터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위가 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건강보험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보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인증 단체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들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경가 협회는 이제 조경 건축 쪽에서는 아주 상당히 공신력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거의 뭐 국가 인증을 거의 대신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요. 1899년도 19세기 말부터 출발했다라고 본다라면은 거의 굉장히 뭐 100몇십 년이 되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요. 인원도 많고 또 그만큼 영역도 굉장히 넓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AICP라고 하는 데는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라고 해가지고요. 이쪽은 이제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또 플래너들에 대한 그런 전문 협회 단체라고 합니다. 이 단체들은 단지 그냥 자기들끼리 조직 운영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서부터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굉장히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베이스의 협회고 단체이긴 하지만 이거는 되게 글로벌한 활동하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뭐 조경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로 조경과 관련된 인증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APLD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학사를지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들과 그다음에 경력 기간까지도 예를 들면 여기 보면 45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조경 설계 전문 경력 3년 이상을 확인을 해주는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한 단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인증받는 시스템, 특히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필수로 요구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력 및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제가 도표를 통해서 데이터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라고 그러죠.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사와 도시계획가라고 지금 명칭은 했지만 경관 디자이너와 도시 디자이너 또는 조경 디자이너와 도시 디자이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사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노동통계청의 기준으로 지금 69,360불을 연간 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가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라는 베이스에서 7만 달러가 넘는 그런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두 영역 공이 예를 들어서 조경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서부터 10년 동안 4% 이상의
증가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11%, 오히려 굉장히 폭넓게 또 훨씬 많은 양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도시의 확장을 대신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봉 순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최고 연봉 지금 5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1만 불이 넘어갈 정도면은 거의 12만 불 가까운 급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1억 3, 4천이 될까요? 상당한 급여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우리나라와 현실적인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스케일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에 대한 인증을 저렇게 정확히 하고 있다는 측면은 시사한 바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이쪽 그 도시 디자인이나 경관 디자인 쪽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그만큼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또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인데요. 사례는 앞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경관 디자인과 관련된 사례를 따로 뽑긴 좀 무리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공공 디자인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경관 디자인 사례랄지, 그다음에 주체에 따른 차이 같은 것들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관 참여 사업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공공 디자인 사례랄지, 경관 디자인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인의 참여를 통해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하는 사례를 갖다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처들 간의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이제 건축이나 도시계획, 조경, 경제, 법률 등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갖다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뭐 그 이외에도 프랑스랄지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이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뭐 여기 멈춰 있지 않고요. 꾸준히 그 디자인의 역사를 통해서 왔듯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이미지가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주별로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관법 또는 조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세부 내용은 제가 다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알렉산드라라는 도시의 지역의 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표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갖다가 각 지자체별로 거의 다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걸 봤었고요. 다음 이미지는 이제 텍사스주에 있는 이건 이제 조경과 관련된 좀 더 그런 가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이 미국에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요즘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우탈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폭발적인 도시의 확장이 이런 것들을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도시 디자인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가시와현에 있는 그런 한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겠는데 특별히 정리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어떤 환경에서 경관 디자인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도시 디자인과 적용 디자인하는 개념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그리 어려워하지 또 불편해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경관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개념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해외 사례보다 우리가 좀 더 앞선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시스템이라면 미국에 비교해서 그리 뒤지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다음 우리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이것들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경고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왜 해외의 사례를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사례로서 독자적으로 다시 뭔가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설명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좋은 해외 사례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30분 동안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장 발표를 해주실 한국도시관기자님께 이사이시고 도시경관 진성 최진희 대표님의 발표가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준희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1년 반 이상, 만 2년 동안 우리 학회원 분들 얼굴을 못 뵙고 있어서 아쉬운데요.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부족한 시간에 좀 어렵게 준비했는데 나름 정리한 내용들을 좀 화두를 던진다는 생각으로 좀 발표를 드려보겠습니다. 경관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많은 고민과 논의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개론적인 부분과 해외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에 그래서 그 경관 업계의 실태가 어떤지 또 어떻게 어떤 행위들이 장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는 법규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계, 경관 디자인 산업계의 이야기와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산에는 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를 넘어오다가 보면은 외인 아파트라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994년에 폭파시키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게 전국의 생중계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외신에도 특보로 보도됐던 정말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 남산의 외인 아파트는 그 1970년대에 그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시적인 목적으로 지어졌던 아파트입니다. 외국인들이 경부고속도로로 서울에 진입할 때 우리 이런 아파트도 있어 라는 것들을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시대적인 이제 고민은 남산은 상당히 중요한 경관 자원이죠. 수도 서울을 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안산인가요? 풍수적인 가치도 있지만 경관 자원으로서의 조망 가치, 또 남산 타워라는 중요한 경관 자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남산이라는 것을 가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이루어졌고 남산 제모소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종국의 아파트를 폭파시키게 됩니다. 그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그 경관적인 조망 가치라는 목표로 건축물들을 1,5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폭파했다는 건 정말 발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로드뷰를 봤더니 아직도 남산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좀 비록 양쪽에 이제 그 도로 옆에 질비한 아파트들이나 건축물들이 신축되면서 점차 좀 개방감은 좀 없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7구 능선이나 이런 그 타워들이 모습이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관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에서 경관법은 이제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 그 도시적인 부분 그리고 그 도시를 구성하는 되게 큰 요소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경관 관리의 대상을 조금 은연중에 내표하고 있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경관법을 13년도에 전부 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2007년도에 이미 경관법 제정을 이루었지만 처음에 시도되는 개념이었다 보니 실천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더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적인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관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기본 계획이나 경관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심의 제도의 도입, 조직 체제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싣고자 2013년도에 전부 개정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업계에 어떤 영향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현재가 2021년이니까 10년은 채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관법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섭렵하겠다, 나를 따르라 이런 성격의 법은 아닙니다. 규제를 목적으로 통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렇게 만든 법이 아니라 어떤 기존에 계속 있어왔던 분야들이 잘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놓쳐졌던 부분, 이를테면 외인 아파트와 같은 그런 건축물이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보존 가치가 높고 삶의 질이 좋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닌 지원 성격의 법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법규, 건축법, 국계법, 국계법들이 있었지만 그런 법들을 계속 개정하고 5개 광고물 관리법도 있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시대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차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경관법 신설 이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 이런 법규들도 계속 신설되고 있어서 그 관련된 많은 법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경관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좋은 경관을 만들고자 법제도를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13년도 이후에 정부 개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18년도까지 그 모든 지자체들이 경관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표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07년도에 경관법 제정 이후에 그 전에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던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7년도 이후에 급격히 조례 제정 그 건수가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2013년도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한 80%에 육박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경관 조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게 18년도 자료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21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치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경관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관 기본 계획들을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기 시작했고요. 광역자치단체는 17곳 모두 수립을 완료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현재 거의 110여 곳이 수립이 완료된 걸로 확인됐으며 그 재수립하는 빈도는 약 7년에서 8년, 9년 정도 수준으로 재수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경관계획을 의무 수립하게끔 하고 있지만 의무 수립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경관이라는 개념이 있고 경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구나 라는 인식한 기초에서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인데요. 상당히 많은 수립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경관법과 경관조례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는 경관위원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상당히 많은 건수의 경관심의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15년부터 18년도까지 4개년도의 경관심의 개최 현황을 살펴봤더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좌측의 표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경관심의 개최 현황입니다. 우측은 기초지자체의 경관심의 개최 현황인데요. 광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기초는 늘어나갔다가 잠깐 주춤했지만 19년, 20년, 21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고 그래프에서 색깔을 확인해 보시면 그 중에서 대부분의 그 굉장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심의 안건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라는 스케일은 굉장히 어떤 알게 모르게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건축물은 휴먼 스케일로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경관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경관 심의에 상정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 시대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경관 디자인 회사와 경관 디자인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2021년 8월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그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된 업체 수를 좀 집계해 봤더니 작게는 1인부터 4인까지 소기업의 규모가 가장 많았습니다. 3,78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5인 이상 그리고 10인 이상 그렇게 중소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회사들도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4,500여 개 이릅니다. 그 업체의 종사자분의 인력수를 좀 산출해 보니 약 12,000명이 넘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에 신고를 했으되 전문 인력을 확인받지 못한 업체나 아니면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서 신고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전문 기업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적지 않은 수가 좀 이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중에 이제 환경 종합 분야에서는 약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경관 디자인과는 약간 같지 않은 일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한 이제 대상을 주제로 대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게는 이제 시설물, 뭐 벤치나 가로등 이런 작은 시설물에서부터 외인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 또 서울, 뭐 신도시 이런 도시적인 스케일 뿐만 아니라 교량, 4대강으로 유명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졌던 보호의 개설 사업, 그 경부 고속도로를 다시 깐다든지 이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 심지어는 해가 떠 있지 않은 밤의 풍경까지 다루는 등 정말 시공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지표면 위에 모든 경관 요소를 경관 형성 요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경관 디자이너에 대한 직능 요구도도 상당히 높고 매번 정말 새로 배워가면서 일한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정말 배움의 길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글자만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눈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도시경관 디자인도 경관 디자인 업계의 이제 일의 큰 틀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서울 같은 지금은 이제 한강변에 병풍식 아파트가 많이 없어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풍경과 어떤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관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렇게 송도와 같이 아주 계획적으로 경관적인 가치를 많이 비중 있게 다뤘던 도시들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도시뿐만 아니라 좀 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또 이제는 일단 기능적으로 살 수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목 경관 디자인입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가장 늦게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셨던 것 같은데 이미 토목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일단 짓고 차가 굴러가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미관적으로 정체성 있고 장소성 있는 교량 구조물을 만들 것인가를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입니다.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하고 있죠.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광화문 대로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입지적으로 그 경복궁 앞에 이 광화문 지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들만 쌩쌩 달리는 지역이 아니라 옛 모습 그대로 조선시대의 모습 그대로 다시 광장화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고 이걸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옛날 그림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삽도인데요. 예, 도로 위에 가로 시설물, 공공 시설물, 가로 경관 디자인, 각각의 개별 시설물 디자인 모두 경관 디자이너의 업무의 범주이겠죠. 야간 경관 디자인입니다. 네. 피렌체의 야간 경관이 참 아름다운데요. 이 기본적인 주택이나 굳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어둡게 다 이렇게 소등시키지만 기본적인 안전 조명만 점등시킬 뿐 하천변의 어떤 경관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역사 경관 자원의 쉐입을 야간에도 부각시키고 싶다라는 어떤 판단하에 이렇게 조명 계획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다뤄야 하다 보니 정말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경관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에 배출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정말 절실하게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법 제정 이후 벌써 1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관 디자인 학과라든지 경관 디자인 전공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진 대학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꼭 경관 디자인 학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도시설계학과, 건축학과, 조경학과, 디자인과, 실내건축과 관련 분야에서 출신자들이 나와서 한데 어우러져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을 학계에서도 인지한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에 협동과정이라는 걸 설치해 도시나 건축, 조경 여러 가지들을 한데 어우르면서 학습할 수 있는 전공과정도 운영 중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체감하는 느낌은 뭔가 대학에서 좀 더 인재들을 배출해 준다면 양질의 성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직 그 구체적인 업에 대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실천 방안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를 만들면서 아니면 굳이 구인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건 키워드 검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분류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제가 찾고자 하는 경관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7년의 법 제정, 13년의 정부 개정, 지금 21년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9차 개정이 된 그 한국 산업 분류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라는 것은 전체 어떤 업계에 대한 분류인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관련된 5개 광고 전시, 네, 죄송합니다. 5개 전시 광고업,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디자인 분야로 인테리어, 제품 시각, 이쪽에 비슷할까 저쪽에 비슷할까 그렇지만 그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분야를 다뤄야 되는데 어디에 한 부분에 속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받아서 국세청에서도 업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도 비슷한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표준 분류에서보다는 경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어렵게 찾아냈던 이제 결과가 어디에 있냐면 전문 서비스업 아래 이제 세 분류 중에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세 분류에 들어가서도 경관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지만 도대체 이 업종에는 어떤 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가를 예시로 보여주는 설명문에서 끝에 조그맣게 정말 작은 글씨로 조경 및 경관,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이게 정상적인 세세 분류나 세 분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통계청에서도 또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재미없으시죠?
근데 저도 이 재미없는 주제를 정리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제각각의 용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회사 안내하는 페이지에서 업종의 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과정에 노출되는 자료입니다. 국세청 자료, 표준 산업 분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는 통계청 분류 자료를 또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업을 좀 더 나누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건축, 환경, 경관, 도로 및 교량, 도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좀 더 경관에 가까운 용어들을 사용하고는 있으되, 글쎄 이 부분들이 다 각각 따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부분, 그 한국 표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그 업체들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인력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해외 사례를 발표해 주신 이진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학위의 취득 이후에 자격의 인증, 또 정부의 인증 이렇게 3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 학위는 학과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격에 대한 부분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전문 자격,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수행한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국가 기술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 이렇게 크게 3개의 자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파트나 디자인 파트는 대부분 국가 기술 자격, 중간에 보이시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가 전문 자격은 건축사에 한해 유일하고 민간 자격으로서 최근에 신설된 자격증이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이지만 최근에 국토교통부 공인을 받아서 좀 더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3가지 자격증 중에서 국가기술 자격에 그렇다면 경관에 관련된 자격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경관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 대신 좀 가장 유사한 분야로서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리고 색채를 다루는 컬러리스트, 그 외에 건축, 실내 건축에서 조명 파트, 조경, 도시 이렇게 여러 분야의 좀 자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저희 경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걸까요? 네.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그리고 계속 업계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컬러리스트나 디자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의무화된 교육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사 분야로서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그 건설기술인 협회라는 단체에서 경력 증명도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고 기존에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으라고는 하지만 법제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의무화되었고 이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하게는 자격의 박탈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건설 기술인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 디자인 업계에서는 진흥원이나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이너협회 등에서 산업디자인 전문 인력 신고제를 운영하고 계시고 경력 증명서도 발급하고 경력 관리를 하고는 계시지만 이 경력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공 영역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 자격 그 인력에 대한 그런 자격 증명을 하기 위한 서류로 들어갈 뿐 상당히 많은 수 경관 심의 개최 횟수가
수천 건에 이르니까 그 수천 건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나 경관 디자이너 분들에 대한 민간 사업을 시행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경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아직 그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실태가 이러한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언하는 장입니다. 1장인가 2장에서 유인환 부회장님께서 이제 NCS 국가기술표준인가요? 직무표준에서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있으되 실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크게 5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선 대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대학에서 기본적인 기초 소양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배출돼서 사회에 나와 주셔야 업계에서도 그 인력들을 잘 활용하고 더 좋은 양질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에서 커서 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학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뭐 전문대학교, 글쎄요, 저는 그보다는 4년제 대학의 학부과정, 석박사 과정에 있어서 학과 아니면 하다못해 전공이라도 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관의 이해를 위한 기초 소양 교육부터 전공 이론 그리고 실기, 뭐 해외 대학에서는 이미 많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도시계획도 아니고 건축계획이나 조경계획도 아닌 이 모든 분야를 망라해야 되는 경관 디자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누가 해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과목들을 가르쳐야 될까를 좀 고민해 봤더니 이게 1년 안에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국토경관이라는 어떤 스케일이 있는 이렇게 대상을 다루는 업계이다 보니 학사 과정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까지 운영을 해서 좀 더 심화된 전공 교육, 종국에는 오피니언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좀 육성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사 과정에서는 이제 경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경관에 대한 개념의 이해, 기본적인 경관 계획의 어떤 관점, 마인드 이런 것들을 먼저 통일시켜 놓고 고치시킨 다음에 그 각 세부 분야에 있어서의 뭐 건축, 조경, 조명, 시설문 디자인, 사인 디자인 각각에 대한 전공 교육, 또 업계에 나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또 어떤 좀 팀대로 이루어지다 보니 팀에 대한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석사 과정에선 당연히 이 길을 가겠다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심화하고 전공을 조금 더 구체화, 세분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과정들이 그렇겠지만 경관 디자인 학과나 경관 디자인 전공에 대해서도 그 베이직한 부분부터 인덱스 스터디까지 총체적으로 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필수 공통 과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이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습이 필요합니다. 예, 실습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습은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툴을 익히는 차원도 있지만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이런 어떤 그런 실질적인 운영, 실무적인 것들을 학습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새 코로나이다 보니 이런 실습, 팀 작업이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결코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로 이제 배출이 됐을 때 전문가로서 자격 제도가 필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전문 자격의 인증이 있어야 하고 현재에도 국가기술 자격에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경관이라는 분야는
뭐 특정 뭐 조명, 사인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도시, 토목 이 모든 분야를 한 곳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경관 디자이너라는 종목을 신설해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이런 것들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그 신설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예로서 컬러리스트 기사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을 이제 취득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색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다 이루어집니다. 뭐 색채 심리, 색채 마케팅, 색채 지각, 체계 뭐 전부 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는데 국내 이 컬러리스트 기사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일본의 컬러 코디네이터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 코디네이터 자격에는 환경이라는 분야를 따로 독립시켜서 환경 색채가 다뤄야 되는 업의 범주는 조금 많이 다르고 굉장히 좀 엔지니어적인 성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적인 마케팅 심리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색채 디자인으로 들어갔을 때 실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디자인의 성격이나 관점 색채 계획의 어떤 방법적인 것들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디자인하거나 물통을 디자인할 때는 좀 더 강력한 색채, 좀 시각적인 자극이 있어도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좀 강렬한 색을 쓸 수 있지만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색채 계획을 할 때 접근하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는 데에서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상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환경업체에 들어오는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떤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효율성의 저하, 어떤 누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색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색채와 소재를 다룹니다. 소재 당연히 다르죠. 건축물의 마감재, 그리고 보도 포장재의 마감재 다 다르고요. 측색에 대한 내용이 있고 색채와 조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조명은 조명 쪽에서 더 전문해서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측색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그 색채를 다루는 회사 중에서 실제 측색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는 좀 여쭤보고 싶고 색채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먼세 그 색채계를 이제 한국에서 표준 컬러 색채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먼세를 가르치려다 보니 그와 좀 상반된 오스트발트 색채계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오스트발트의 표색계들은 업계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원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업계에서는 오스트발트가 아닌 NCS나 차라리 팬턴 이런 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표색계, 색채계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자격증으로서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기 시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까지도 아마 포스트 컬러를 물감을 섞어서 조색하는 색깔을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기 시험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경관 디자인에 대한 인력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배출된 이후에도 이제 자격을 땄으니까 됐다. 뭐 운전면허증 따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관법 관련 법규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경관 계획의 경관 디자인의 기준들이나 어떤 지향하는 가치, 사회적인 트렌디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흐름에 계속 부응할 수 있게 전체적인 집체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나 뭐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 뭐 세피드 계획의 어떤 구체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거나 개선이 될 때는 특정 아는 사람만 그걸 알아서 독점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렇게 가기보다는 전체적인 국토 경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좀 정기적인 제도적인 경력 관리와 재교육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이너의 경력 관리를 위한 조직체는 어디서 그럼 맡아줘야 될지 이 부분은 좀 많은 의견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산업디자인 전문 인력으로서 디자이너 경력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건축협회, 건축계나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실효성 있는 경력 관리나 교육 제도를 위해서는 협회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디자인 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협회들을 볼 수 있는데 여성 디자이너 협회도 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협회, 또 500관건물 협회, 조명 디자이너 협회 등등등 너무너무 많은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협회들이 있는데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지만 뭐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자격제도나 이런 단체의 교육 훈련 제도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아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어느 범주까지 협회에서 다뤄야 되는지를 건축사협회의 건축사법을 좀 찾아왔습니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협회라는 장을 따로 두어서 그 협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이제 그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또 품위 유지나 뭐 윤리 확립,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자격 제도나 아니면 전문 경관 디자이너들에 대한 인력 관리, 육성을 위해서는 이미 경관법에 계획을 하게끔 관리를 하게끔 이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어주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 개정, 디자인에 대한 자격 요건 조항을 추가하고 또 이런 디자이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굳이 한 사람이 해도 될 걸 각각 해서 불필요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된 업무를 좀 지향하고 하나의 통일된 고토경관을 만들어 가려면 그 재정 지원을 통한 경관 디자인 R&D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 있으나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자격을 좀 뭔가 명시한다거나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법을 보시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까지는 언급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다만 조사자 입장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 뭐지? R&D 할 때 그런 게 어디 갔죠? 네. 네, R&D의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법에 좀 더 구체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데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R&D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사장에서 한국 산업 표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미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경관 디자이너 아니면 경관 디자인 가칭입니다만 어떤 공식적인 직업 명칭을 부여하고 그걸 좀 통일시키고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 좀 같은 용어를 쓰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도 뭐 환경 디자인 회사, 경관 디자인 회사, 뭐 경관 회사, 뭐
제각각의 용어를 쓰고 계시고 영문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인바이러먼털 디자인, 뭐 어번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뭐 제각각 다 쓰고 계시는데 글쎄요. 그게 언젠가는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학회 이름이 네, 어반이 빠졌네요. 도시경관 디자인 학교죠.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라고 가칭으로 좀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어번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고요. 네, 한국말로 경관 디자이너라고 표기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도시나 건축, 조경, 환경, 실내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쓰고 있는 방식에서 좀 기초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면 조경을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경은 엄밀히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죠. 그냥 랜드스케이프는 아닙니다. 아키텍처는 건축이고 얼번은 도시니까 랜드스케이프만 썼을 때는 그러면은 경관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 미국에서처럼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어번 랜드스케이프를 붙여도 좋겠고 근데 우리가 경관 계획의 대상은 어번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 중소도시나 아니면 농촌 경관, 어떤 지방에 대한 자연 경관 이런 부분도 다 경관 디자인의 대상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더 붙여야 될지는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플랜이나 디자인이라고 많이들 붙이고 계신데 글쎄요. 디자인이라는 범주에는 플랜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플랜과 디자인을 나누지 않고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라고 표기해도 충분히 다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그 용어들도 통일을 한다면 산업 표준에도 다음 회차의 개정 시에는 경관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독립적으로 세세 분류가 아닌 세 분류 단계로 끌어올려 주신다면 정말 업을 하는데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뭐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정말 12,0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독립된 분야로도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DB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 지역 경관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그 가치관이나 개인의 그 어떤 관점, 취향에 좌우되고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그래도 그 개별적인 다양성이나 변화는 배려를 하되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국토경관이 한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소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로드를 어떤 DB를 구축을 통해서 좀 해소해주고 또 관점을 한대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아니지만 다른 학회에서 경관 자원 조사는 이미 이제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 자원,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경관 자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경관 자원의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경관 자원이 있으면 그 정말 가치가 높은 경관 자원에 대해서 경관 조망 관리를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냥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보일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남산이 있는데 그 남산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경관이 보여지니 그 경관의 통경만큼 필요 확보하자라는 랜드스케이프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지정, 그래서 그것을 통한 경관의 관리 이런 것들을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대한민국의 사회가 가는 방향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한 트렌드 조사, 좀 트렌드적인 그리고 각 개개의 분야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현재는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잘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회사에서 하기보다는 좀 국가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계획의 기준들,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표준화하고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좀 더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구체적인 부분이지만 누구나가 사용하는 재료라던가 색채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 너무 업계에서 뻔히 당연히 필요로 하지만 계속 각각의 해야 하던 그것들이 모이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모아 놓는다면 가공할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이 뭐 국가 지역 경관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를 설립하거나 지정을 해서 좀 공공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그걸 공개한다면 경관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성과품들 조금은 지금보다 다른 그 차이를 점진적으로 보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제 발표는 마치고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정리해서 막 다 던져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짧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11시 36분에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바로 우리 학회장님께서 좌장으로서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난 부회장님, 이진 부회장님, 최준희 이사님 정말 세 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참석해주신 우리 토론자 네 분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청 도시디자인단 이민수 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토론자께서는 경동대학교 김정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자님은 조선대학교 윤갑근 교수님이십니다. 윤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자님은 미래직업연구원 김중진 팀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11시 40분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토론자님들께서는 개인별로 한 5분 이내에 간략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토론자님으로 인천시 경제청 도시디자인단 이민수 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이민수입니다. 오늘 그 경관 디자이너라는 어떤 직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발제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 이러한 노력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관 발전에 어떤 추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이 경관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명확하진 않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인 이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실무에서 이제 고민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경관 디자이너에 대한 어떤 직무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경관 심의이고 또 경관 계획이나 경관 사업 또 깊게 들어가면 뭐 경관 협정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직무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경관 심의를 좀 실내로 해서 경관 디자이너에 대한 역할과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그 경험하게 되는 이제 경관 디자이너 분들은 크게 이제 소극적인 경관 디자이너 또 적극적인 이제 경관 디자이너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극적인 경관 디자이너 분들은 어떤 경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경관 업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경관 심의 도서를 어떤 뭐 찍어내듯이 심의 도서를 그러니까 사업주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요구하는 대로 경관 심의 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본연의 업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경관적인 충분한 검토라든지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면 법정의 어떤 최소 간격으로 이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칸칸이에 다 세로축, 가로축에 통경축을 그어서 통경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이격에 대한 면적이 일정 부분이 더 크면
이쪽은 주통경축, 또 적은 부분은 부통경축이라는 위계를 또 설정을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이제 궁색하게 짝이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직 경관업계에서는 건축주나 건축업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문제 인식 속에서 계속 이런 식의 경관 업무를 하게 되면 경관 업무의 전문성은 강화될 수가 없고, 이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대로 또 적극적으로 경관 업무를 생각하고 고민해 왔던 이제 경관 디자이너 분들도 만나뵐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그 지자체의 경관 계획이라든지 지침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도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업주와 이제 건축 설계자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왜 반영이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제 구상과 논리를 만들어서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이제 사업주한테 이제 얘기를 듣는 건데, 이제 소위 말하면 네가 돈 댈래? 왜 심의도 안 받아보고 당신이 지적을 하느냐라는, 즉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미리 이제 부정을 당하는 것인데요. 지적을 안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왜 미리 당신이 지적한 대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고충 속에서도 이제 전문성 있는 경관 디자이너는 어, 본인들의 생각이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을 저희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그 경관 디자이너의 생각을 담아서 다시 저희 행정청의 의견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이제 경관 디자이너 분들을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관 디자이너의 역할은 이 후자처럼 어떤 적극적인 사명감이나 전문성을 갖고 어떤 경관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경관 디자이너 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 어떤 전망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어떤 스스로의 직무상의 한계성을 긋지 말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해당 직무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 심의를 보면 어떤 사회 기반 시설, 도시, 건축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한 분야의 역량을 좀 집중한다면 도시 경관 디자이너 또는 건축 경관 디자이너처럼 보다 전문화된 영역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건축 경관 디자이너 중에서도 뭐 상업시설 경관 디자이너, 공동주택 경관 디자이너 같이 더 깊은 전문화된 영역을 좀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업역이 전문화되고 또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직업군으로 명확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경제청처럼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경관을 체계적으로 좀 형성해가는 도시에서는 전문성 있는 경관 디자이너가 더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관 형성을 위해서 그 필드에서 노력해 주시는 경관 디자이너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무 분야에 계신 그러한 느낌을 토대로 주옥 같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토로자님, 우리 김정범 교수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관이라는 게 결국은 그 자연과 인간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일정한 지리적 범위하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물리적 구조물들을 일컫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화되면서 오히려 인간의 그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서 이 매우 가시적인 특성을 지닌
그 물질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한 그런 지리적 범위를 형성하는 이 조금 그런 독특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도시경관이라고 정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도시경관은 시대적인 배경과 그 그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문화와 기술을 모두 드러내주는 거울이자 이렇게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도시경관이라는 게 발전하는데요. 뭐 최근에는 막 장소 마케팅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띄우면서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도 뭐 발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건축, 뭐 도시계획, 조경 뭐 등등 이렇게 영역적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 경관법 자체도 약간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119개의 조항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경관 뭐 기껏해야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법은 선진화법이에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 3장에 나오는 경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제 3장에 보면 경관 사업은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추진하고 어떤 걸 대상으로 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 있는데 시행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만약 법을 고친다면 이 경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정도를 우리가 입법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일단 우리 학 회장님을 대통령으로 출마를 시켜서 당선을 시켜가지고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경관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마이크로적으로는 사업적 특성 정의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관련 업종, 특히 이제 뭐 건축사라든가 뭐 의장사라든가 뭐 의장사는 없죠. 이런 업종하고 이게 중복되는 직무 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경관 기사를 만든다? 경관 업종 코드를 만든다고 활동을 하기 시작할 순간부터 건축사협회와 뭐 아무튼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파이는 나눠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식을 바꿔서 그냥 경관 사업의 범위를 오히려 확장을 시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 범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의 업무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뭐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경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범위가 넓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 변화가 자유롭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뭐 예를 들면 프리랜서를 쭉 놓고 이것을 통합하는 이런 새로운 아이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와중에 이 학회는 포탈 역할을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관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경관위원회에 가보면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대단히 뭐 엄격하고 뭐 규제하고 평가하고 못하게 하고 뭐 저걸 왜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을 사업자 측에서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렇게 규제나 평가가 아닌 이 뭐 협업, 콜라보의 개념으로서 좀 인식의 전환을 우리 경관위원회도 좀 해 보이는 게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 그 제안은 경관 디자인에 대한 용역 비용을 우리 학교에서 한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보는 겁니다. 건축사 요율과 인테리어 용역 뭐 요율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역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이건 어차피 뭐 디자인을 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뭐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엔 굉장히 무시당할 겁니다. 옛날 인테리어 용역 요율을 만들 3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렇더라도 이 용역의 비율을 조금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이것들을 뭐 이렇게 뭐 공인된 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요율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얘기해 봤는데 뭐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되게 재밌는 발표했다고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사실 그 경관 용역에 대한 요율,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자이신 윤갑근 교수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의 윤곽도입니다.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큰 그림의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토론자 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다시 한번 재정리해봤습니다. 경관법에 대한 유인한 부회장님의 말씀과 이진 교수님의 학위 과정, 해외 사례, 그리고 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사례들, 현실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도시경관 디자이너 활성화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갈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 디자인, 도시 관련 쪽 조경을 포함해서 그 분야에서 오는 경관 디자이너들, 그리고 건축 관련 실내 포함한 그런 분야, 미술과 디자인 관련에 공부했던 분들이 경관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세 분야로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의 이런 다양성과 같이 하는 이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일반하는 데는 경관위원회를 해보니까 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밝기라든가 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도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들, 이런 것들을 과연 경관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잘 좋은 삶을 살게끔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디테일한 그런 전공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인공광 공부를 했던 분들이 경관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빛공유에 대한 해소, 곤충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어떤 해결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에서 도시 색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색채에 대한 것도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했던 풍광에 대한, 그리고 스카이라인에 대한 높이 제한, 랜드마크,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도시 경관 디자이너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그 전라남도 쪽에서는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사실 한 가지 방법을 또 포함을 시켰는데요.
경관 디자이너로서 경관위원회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도시 경관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들,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도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경관 디자이너 활성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추를 우리 도시경관 디자인 학회에서 먼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광희 회장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우리 경관 학회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린 팀장님, 종결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회하고 우리 이진 부회장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2013년부터 새로운 직업들을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화, 그다음에 전문화입니다.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즉 사회적 환경 구조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또 일자리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일자리의 질 문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들을 발굴해서 그 직업을 육성 지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필요하는 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올해 경관 디자이너를 새로운 직업으로 정부에 좀 추천이나 또 추천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학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던져주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는 사실 새로운 직업들이 정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최준희 대표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산업 분류, 또 뭐 직업 분류, 또 인력 양성, 심지어는 직업 명칭까지도 우리가 사실 이게 그 연구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사실 좀 구성하고 만들어지는 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 이제 경관 디자이너도 유사한 도시 디자이너라든지 건축사하고 직업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갈등과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차피 융복합 시대에서 그런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전문성 확보 또는 조직화를 통한 사실 하나의 이제 그 전문 직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은 협업을 통해서 아마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이제 학회 학회장님이나 또 이진 부회장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그 경관 디자이너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주제 발표와 토론의 장이 다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간만에 우리 학회 여러분들을 조언은 못했지만 이게 줌으로나마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혹시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의 한두 분 좀 이 화면 줌을 통해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남희 대표님, 네, 목소리 들리십니까? 운전 중이시네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려요. 예. 우리 회원님들과 한번 네.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이런 일이 이제 가끔 좋은 일 만들어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몰랐던 것도 되게 많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네, 질 좀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정성훈 대표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전시 쪽이라 사실 경관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들도 많은데 오늘 내용들이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조금 종종 있어서 저도 조금 잘 참여하고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조금 더 생겼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강연들. 네, 자주 코로나 사태는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종종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질 좀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동규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신동규 교수님. 네. 예, 좋은 곳에 아까 계시는 것 같으신데 뒷배에. 네. 연구실입니다. 네. 예.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경기과학의대에 근무하고 있는 신동규 교수입니다. 예, 오늘 아주 뜻깊은 경관 디자인 관련 세미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990년대에 조경학을 전공했고요. 그때 처음 경관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몇 년 전에 제가 건축 설계 부분에 NCS 학습 모듈이라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 건축 경관 설계에 대해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이런 경관 디자인에 관련된 연구나 저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세미나를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찍으로 알고 정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옥 같은 말씀 또 반가운 분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줌을 통한 조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과 이제 주제 발표가 다 끝난 이제 총평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이라기보다는 오늘 여러 가지 유익했던 그러한 주제 발표의 내용과 토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경관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도시미관 자체가 그 나라의 척도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한 필요성과 재정립의 어떤 계기가 마련된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분 토론자들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와닿는 말씀이 우리 최준희 이사님의 경관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학과, 이게 시급히 요구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이 전문학과에 대한 개설, 이걸 또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오늘 보면 경관 디자이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의미 있는 첫 디딤돌의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경관과 관련해서 학문적 논의와 사회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가치를 찾아서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여러분, 관심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과 토론자 네 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대한건축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루속히 우리 학회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날을 기대하면서 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 다음 주가 국민 명절 추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학회장으로서 인사를 올립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